네, 안녕하세요. 11시 10분부터 저희 DB 도메인 주간 모의고사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언택이라서 언택으로 저희 멘토링 한 거는 과거에 어, 코로나 시국 때 불가피하게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한번 격리 불가피하게 한번 해보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강의실 관계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바이스 등등을 한번 더 체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아니거나 하시면 꼭 슬랙으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언택인데 출근해서 지금 1층에 스타벅스 내려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설드릴 문제는 1교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냈고요. 해설을 7번까지 말씀드릴 거고 2교시험은 여섯 문제 중에서 4번부터 6번까지 냈습니다. 한 문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데이터 독립성이 기본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서 기본 토픽이기도 한데 기출에서도 간간히 나왔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주간 모의고사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냈고요.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크게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굵죠.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보면 이제 외부 단계, 그리고 개념 단계, 이제 내부 단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두음은 외계내로 되어 있죠. 개념물과도 가끔 많이 혼동되실 텐데 일단 이 세 개의 어느 한쪽에 영역이 변경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위 단계를 스키마 변경을 하더라도 상위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성질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 1교시 시점은 안 했습니다만 어, 각 단계별로 이 독립성이 유지되고 이 그림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그림은 어, 거의 동일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트워크도 그렇고 CAOS도 채점관이 알고 있는 그 그림에서 기본 토픽에 대한 내용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림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채점관이 알고 있는 그림으로 유사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채점을 받으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데이터 독립성의 구성 요소는 스키마적으로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되어 있고 독립성으로는 위에서 보시면 이 양쪽에 대한 부분,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이 구간에서 어, 충족이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도 110회 후반때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저도 이 토픽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한 거는 시험 직전에 이 표만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 관계성의 이 표만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 해설서 모범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만 생각이 나서 물론 이 정의는 적고요. 2교시 2단락에 가에 적었는데
7.0이 나왔습니다. 그때 뭐 그 회차 때는 불합격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은 답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난주 이제 기출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있고 추상화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뭐 기억이 안 나서 썰로 적으면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오고 반대급부적으로 답이 있는 걸 답을 그냥 아주 간단한 거라도 암기해서 적으면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메인이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정의로 보면 결국에는 뭐 이 트랜잭션이 실행됐을 때 다른 트랜잭션에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 레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의 어 기술 수준 아니면 정의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세팅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트랜잭션에 대한 원저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네 가지는 언커밋, 리드 언커밋, 리드 커밋, 리피터빌 리드, 시리얼러블, 여기까지를 일단 레벨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DB에서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레벨을 정하는 거고, 그걸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상 현상에 대한 해결을 어느 레벨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뭐 동그라미나 X로 답안을 쓰시는 분도 많으신데 리드 언커밋을 하면 이 세 개의 이상 현상이 모두 다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리드 커밋을 하면 더티 리드는 불가능한데 그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또 가능하고, 리피터블 리드는 넌 리피터블까지는 불가능한데 팬텀 리드까지는 가능한, 뭐 시리얼 가장 레벨이 높은 건데 모두 다 불가능한. 그래서 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레벨과 이상 현상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거는 꼭 알아두시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또 나왔을 때는 이 가는 이 표를 통해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B의 이제 아이솔레이션 레벨 유형이 보면 리드 언커밋은 트랜지션을 처리할 때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아이솔레이션 레벨 원자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오라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원하고, 대부분의 이제 DBMS에서는 리드 언커밋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리드 커밋 이상에 대한 레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커밋은 커밋되어 있는 데이터만 다른 트랜잭션에 허용할 수 있는 레벨이고, 대부분의 기본 모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BMS 세팅도 다 리드 커밋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피터블 리드는 선행 트랜잭션이 읽은 데이터를 종료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후행 트랜잭션이 갱신 삭제하는 걸 불허한다. 그 얘기는 즉슨 앞에 있는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를 물고 있을 때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그 다음 트랜잭션에서 그 다음 처리에서 갱신 삭제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되면 시리어저블은 선행 특시 읽은 데이터를 갱신 삭제가 아니라 아예 삽입까지도 모든 거를 다 불가능하게 한 완벽한 읽기란 일관성을 제공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실제 락킹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한 관계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유형에 따라서 오히려 리드 언커밋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는 제가 IT 경영부터 거버넌스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거버넌스는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거버넌스면 용어를 바꾸면 데이터 통제. 그죠? 그러면 데이터 통제를 어디서 해야 되냐? 대부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러면 기업 전체적인 전사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책이나 지침이나 표준이나 전략 등의 방안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가지고 오플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지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 체계나 프로우, 그다음에 프로세스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대부분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전략, 구성 요소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좀 추상화할 수 있을 거고 너무 많으면 조금 축약해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집 모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뭐 기준 아니면 절차, 도구.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들이나 어떤 원칙들을 하위에다가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 해설서에 있는 표도 보면 데이터 뭐 활용 최적화, 지능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데이터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가져갈 거고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답안 쓰실 때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아니면 통제에 대한 부분 아니면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요런 거 하나 뭐 집 모양을 하시든 아니면 한 3단계로 좀 나눠서 하시든 해서 프레임워크를 일단 이달락 가에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각 영역별로 한 3가지씩 6가지만 기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성 요소에다가 상세하게 표현해 주시면 가나에 대한 부분을 채울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데이터 표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소 관리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를 하기 위한 뭐 표준화 활동 체계,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체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 뭐 표준화,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한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인데요. 이거는 130일의 기출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 하는 데서도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거,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한 게 한 꼭지로 이제 뭐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돌린다든지 데이터 분석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는 시스템별로 선재된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뭐 명칭, 정의, 규칙, 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그죠? 데이터 거버넌스랑 비슷하죠. 근데 이건 좀 상세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표준화하고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데이터 표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MDD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표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메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타 시스템에서 그 각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메타로 등록하고 메타로 관리해야 데이터도 표준화할 수 있지. 표준 단어를 안 쓰고 지금도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메타 시스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모델은 메타 시스템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MDD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이제 불용 단어 아니면 못 쓰는 단어들을 다시 표준 단어로 바꿔야 되는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이 메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년 작업할 때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보면 데이터 측면과 여기서는 시스템 측면과 비즈니스 측면을 나눴는데, 당연히 데이터 표준화를 해야 일관성이 확보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프로파일링 하거나 MDD를 하거나 메타 시스템을 정리할 때도 이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비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호 운영성도 확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구축할 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데이터 부분에 있는 예, 핵심이 제일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는 진짜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는 당연히 데이터가 표준화해 있으면 바라보는 것도 통일성 있게 의사소통이 될 거고, 시간 노력은 감소는 당연할 거고, 품질 향상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표준화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메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메타 시스템이 있어야 단어부터 표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에 대한 뭐 프로파일링을 하든 뭐 프로세스를 만들든 뭐 BI를 하든 뭐 정렬을 하든 RI 구조를 만들든 뭐 모델링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메타 시스템을 구축해서 표준화를 관리를 해야 된다. 프로파일링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이제 IMDG인데요. IMDG가 저희 토픽 목록에서는 인메모리 DB, 예, 여기죠. 보면 인메모리 DB로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요새의 이 트렌드는 캐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메모리에 대한 변모 형상을 줄이고, 자주 쓰는 데이터들은 이제 이 메모리,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에 올려서 쓰겠다라는 게 이제 IMDG의 가장 큰 컨셉이거든요. 그죠? 보면 뭐 용량 한계 극복보다는 요새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용량이 많아져서 한 부분에서 사실 뭐 비싸지는 않죠.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IMDG를 적용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메인 메모리를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메모리 시스템인데, 사실 IMDG 쪽에 어, 금융권에서 쓸 때는 캐시에다가 사실 매일 뭐 이제 배치 작업을 돌아서 아침에 영업을 이제 아침에 실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한 09시나 08시 전에 실제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캐시에다가 키밸류 방식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동기화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사용자 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각 서버에다가 캐시를 다 올려놨는데, 그 캐시에 대한 부분이 싱크가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이 A 서버에서는 키밸류 방식이 뭐 한 100개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전에 있는 걸로 100개가 올라갔으면, 그러면 진짜 뭐 보험 상품 자동차 계약을 했을 때 A 서버로 들어왔을 때는 100만 원으로 가입 설계가 됐는데 B 서버로 들어왔을 때는 뭐 10만 원이 된다. 이러면 사실 금전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캐시에다 올리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캐시에다 올려져 있는 게 최신 데이터로 싱크가 맞게 동기화가 됐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요율이나 자주 쓰는 데이터들, 근데 이제 제약사항은 변경이 잘 안 되는 데이터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최신화와 싱크를 마친 다음에 캐시를 읽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읽어드리고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이 속도 측정제도 성능 테스트 할 때 해봤는데,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뭐 PC에서도 하드디스크를 쓸 때 캐시 SSD를 쓰는 거랑 그냥 일반적인 그 하드디스크 쓰는 걸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IMDG는 오히려 속도 측면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IMDG 쓸 때는
통상적으로 키밸류 방식으로 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콜렉션 API도 쓰게 되어 있고, 트랜잭션도 분산 처리에 대한 부분, 락킹에 대한 부분, 흰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클러스터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DG와 뭐 RDMS 3단락에는 뭐 NoSQL을 비교하면 뭐 스케일 아웃에 대한 확장성은 RDB는 안 되는데 NoSQL과 IMD는 가능하고, 가용성에 대한 부분도 RDB는 좀 떨어지는데 두 개는 가능하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뭐 비정형 데이터는 어려울 수 있는데 RDB랑 IMD는 되고, 그죠? 뭐 영속성에 대한 부분이 왜 X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메모리에 올려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인 DB 쪽, RDB 쪽에다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저장해 놓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변경을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이 캐시 메모리에 올려 있는 데이터를 변경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속도에 대한 부분을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 리드에 대한 부분으로만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상현 기술사님께서 냈는데 메타데이터도 내셨네요. 그죠? 네, 보면 데이터에 대한 저희 1 이터레이션의 기본적인 토픽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죠?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 데이터 독립성, 그죠?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서 국한돼서 하는데, 막상 랜덤으로 문제가 탁 나오면 개념부터가 일단 되게 답안 쓰시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의를 외워서 이제 쓰시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좀 이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고 이런 혼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데이터 표준화할 때도 기본적으로 메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 선결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한 요약한 데이터다. 이제 메타데이터 활용 목적은 이제 품질 개선,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 검색도 용이하게 하고,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뭐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쉽게 하는 부분들로, 개념도는 사실 요거보다는 뭐 표준화, 표준 단어, 뭐 불용어, 아니면 실제 복합어, 이 단어에 대한 사용을 만들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어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데이터 이용할 때는 뭐 온톨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온톨로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RDF, 그 다음에 URL, XMI에 대한 부분들. 그죠? 웹 3.0에 대한 거를 구축할 때도 토픽 간의 연계로 말씀드리면 RDF와 온톨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실제 웹 3.0의 구축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관계성을 하려면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모범 답안이 올라와 있네요. 이야, 이 글씨는 누굴까요? 진선 기사님일지, 희은님 글씨도 비슷한 것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토픽 리스트에서도 앞단에 있는 토픽이죠. 보면 그죠? 여기 동시성 제어입니다. 동시성 제어는 이제 트랜잭션 여러 개, 죄송합니다. 여러 개 트랜잭션이 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할 때 각 트랜잭션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결과를 보장한다. 그 얘기는 실제 여러 트랜잭션이 경합했을 때 무결성이 깨지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는 제어 기법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시성 제어 기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병합할 때 어떻게 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여지는 기법들,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법들이 동시성 제어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순서를 정해주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남기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병렬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돼도 각 트랜잭션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실제 어떤 히스토리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려고 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계열 순으로 이 동시성 제어를 하는 부분이 이제 타임스탬프 기법으로, 그러니까 트랜잭션 순서를 미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정해놓고 그 값을 이제 시간 순서로 정하면 결국에 병렬되어 있는 게 진경 순서로 결정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동시성 제어를 하는 부분이 타임스탬프 기법이고, 이제 락킹은 아예 이제 저희 이제 아이솔레이션 레벨과도 이제 일맥상통한데, 트랜잭션 작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저희 보면 이제 CIOS도 다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면 실제 동시성 제어를 하거나 할 때 세마포에 대한 부분도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을 막아버리는 걸로, 이 락킹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관적 검증 기법은 지금 보면 낙관적이라는 얘기가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모든 걸 변경을 다 각각에 하고 나서 최종에서 트랜잭션의 값이 변경되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기법. 그 다음에 MVCC라고 하는 다중 버전이잖아요. 다중 버전. 여러 개의 버전을 저장하는 부분인데, 이 MVCC는 원래 오라클의 특성이 있는 이 동시성 제어 기법이라서 뭐 기출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시성 제어 기법의 하나로는 MVCC도 하나의 기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래그 값이나 로그 기반으로 여러 버전의 데이터를 접장해가지고 변경된 값을 시각의 순서대로 일관성을 지켜주는 기법이 다중 버전 동시성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동시성 제어를 그러면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상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 되는 거죠. 갱신이 실제로 최종으로 일어났는데 시계열 순이나 이 락을 걸거나 아니면 동시성 버전을 제어를 못하면 최후에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제 이 현황 파악 오류, 읽기 작업 중에 쓰기 작업이 들어왔을 때 중간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 갱신점 값, 그러니까 최종 값은 안 읽고 다른 데이터 치고 들어왔을 때 중간 과정의 값을 읽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연쇄 복귀는 한 트랜지션의 롤백을 수행했는데 다른 트랜지션의 데이터를 읽어서 발생하는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컨트롤을 할 때는 그러니까 롤백이 됐을 때는 A 트랜지션에 대한 데이터도 백해야 되고, B 트랜지션에서 발생하고 삭제된 데이터도 다시 원복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 사항이 발생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교시 시험은 제가 4번부터 6번까지 냈는데요. 네. 4번 문제는 이제 SQL에서 정의하는 조인의 유형을 설명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튜닝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개발을 과거에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조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개발을 혹시 좀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 이론적으로 조인에 대한 부분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실 텐데, 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성능에 대한 튜닝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이는 뭐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수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엔 테이블과 여기서는 이제 학생 테이블과 이제 학과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같이 갖고 싶고 조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학과와 B 학과가 뭐 조인해서 뭐 MT를 가자 쌍팔년도 얘기겠지만 그러면 이 두 학과가 합집합 개념으로 같이 가는 부분일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조인은 당연히 이제 조건식이 있을 텐데 그거를 SQL 문장에서는 이제 웨어절이라고 할 텐데 그 조건식에 따라서 합집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교집합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어떤 이제 대상들을 전체로 갖고 올 건지를 결정하는 게 조인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계대표 측면에서는 뭐 동등 조인, 조건절의 두 테이블의 컬럼이 같아야, 그죠? 보면 여기서는 뭐 이제 개발하셨던 분들은 이제 학과로 키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학습하셨으니까 키를 잡아서 이 키가 같을 때만 합집합으로 이제 갖고 오는 부분들일 거고, 자연 조인은 조인에 참여한 속성이 두 번 나지 않도록 중복성만 제거해서 결과를 발현한 거. 세미 조인은 자연 조인 후에 한쪽에 대한 결과만 갖고 오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아우터 조인 할 때는 양쪽 투표 기준으로 풀아우터 조인.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거 뭐든지 다 갖고 오는데 데이터가 한쪽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널가 설치가 가능한 거. 그렇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 투표 기준. 오른쪽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이제 널가 설치가 더 가능한 거. 레프트 아웃 조인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없을 때 널값 설치해서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 조인 유형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데이터를 합집합 개념, 교집합 개념으로 가져오는 게 요 외부 조인에 대한 프라우트 조인, 라이트 아웃 조인, 레프트 조인일 텐데 얘는 실제 데이터 옵티마이저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실행 계획 중심에 대한 조인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스티드 루프 조인과 소프트 머지 조인, 해시 조인. 내용은 네스티드 루프 조인은 한쪽에 드라이브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실행 순서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인이니까 이제 얘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온 거를 한쪽 기준으로 연결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식인 거고, 소트 머지 조인은 양쪽을 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정렬을 해서 얘네가 아까 이제 조인이니까 교집합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 값을 이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사실 네이티드 루프 조인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조인. 해시 조인은 해시키를 만들어서 해시키에 대한 집합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 그래서 뭐 이 실행 계획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데이터 쪽 튜닝 하실 때 실행 계획을 떠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네스티드 루프 쪽.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테이블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소트 머지 조인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느린 경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조인에 대한 유형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튜닝 방안이 뭐냐라는 건데 튜닝 방안은 여기서 단계별로는 뭐 분석 단계에서는 뭐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터뷰하거나 시스템 설계를 검토하고 뭐 현황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행 단계에서는 사실 뭐 설계의 내용을 튜닝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SQL 튜닝 쪽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정규화, 또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성능을 나오게 할지, 그래서 역중교화까지 정교화를 다 한 다음에 역중교화까지를 고려하지. 이행 단계에서는 설계 내용을 튜닝하기에는 이미 시점은 많이 지나갔죠. 설계 모델링을 이행 단계에서 바꾼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하면 다시 프로젝트나 운영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오픈 한 3개월 직전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전문 튜너라고 하는데, 오히려 SQL 관점에 대한 튜닝들을 많이 보고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진짜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나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실제 DB 환경, 뭐 시스템 튜닝이나 DBMS에 대한 용량 튜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단계로는 튜닝 평가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제 실행 계획 떠서 실제 튜닝 했던 부분들이 잘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 뭐 찬출문을 당연히 작성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테이블을 분할 및 통합한다는 게 정규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역정교화를 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별자는 실제 이 데이터 테이블에 어떤 키값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성능 관점에서는 인덱스도 하나의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 어떤 테이블을 조회하기 위한 키값의 모임이 인덱스인데, 그 인덱스도 하나의 이제 테이블인데 인덱스를 어떻게 이제 다룰 거냐. 인덱스 키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부터 해서 서브 키까지도, 아니면 복합 키까지도 인덱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인덱스 타입, 그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 타입도 이제 설계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상 뭐 CPU를 더 꽂거나 메모리를 늘리거나 IO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IO에 대한 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버퍼 측면을 좀 늘려주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네트워크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트워크도 내부망 자체가 느리게 되면 데이터는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속도 자체가 이제 느려지는 거죠. 예전에, 지금 뭐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진짜 뭐 모뎀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 너무 좀 예, 극단적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자체도 이제 투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SQL 관점에서는 오티마이저, 이제 실제 실행 계획 떠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대한 실행 계획을 떠보고 오티마이저를 이제 튜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힌트는 SQL을 튜닝한 다음에 이 인덱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키를 먼저 읽고 어떤 부분을 더 체크를 하는지를 아예 명시적으로 어, 실행 계획을 유도하는 부분이 이제 힌트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빙 테이블이 가장 적거나 인덱스를 잘 탈 수 있는 부분으로 드라이빙 테이블을 해서 네스티드 루프 조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 처리는 DBMS 호출을 이제 여러 건 병렬로 하는 건데, 병렬로 하려면 아마 들어보셨겠죠. 파티셔닝 작업을 해서 만약에 1000만 건의 데이터를 200만 건씩 5개로 병렬로 쪼개가지고 병렬로 작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자동 처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지금 이제 4번 문제의 요 내용들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DBMS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좋게 할 건지, 그리고 DBMS 성능을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DBMS 성능은 왜 저하되는지, 그럼 성능 개선 방안은 이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일단 당연히 DBMS에 대한 성능 개선 목적은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보면 실제 이 고객들이 사용자가 화면에서 UI 화면에서 땅 조회 버튼이나 저장 버튼을 누르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시간이 저희가 3초라고 합니다. 3초.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화면을 로드해서 딱 누르고 이제 어떤 업무를 보려고 하거나 실제 그 웹페이지에서 기다려서 잔류하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성격도 급하고 하니까 못 기다리죠.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사실 많이 차지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찾는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죠. 그래서 DBMS 성능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고, 그죠? 모델 측면 성능 조사 이제 원인으로는 중복 업무 프로세스나 부필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측면에서는 논리 구조의 잘못된 설계. 이래서 물론 역정교화에 대한 이제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리 모델링, 그러니까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이제 물리 모델링을 만드는데
실제 논리 모델링과 개념 모델링에서는 성능 관점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관계형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 논리 모델링과 개념 모델링 할 때 테이블이 그냥 통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차세대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교화된 테이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 논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나오겠네요.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처음에 모델링을 만들면 통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쪼개는 작업, 이제 정교화는 사실 쪼개는 거거든요. 1정교화부터 뭐 저희가 5정교화까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3정교화나 BCNF 정교화까지만 합니다. 4정교화와 5정교화는 사실 업무적인 정교화이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개발하신 분들 알겠지만 정교화를 하고 역정교화를 안 하면 조인에 조인을 걸어서 웨어절이 엄청 복잡해지고 성능도 물론 이제 인덱스가 다 달려 있고 키값으로 조인을 하지만 드라이브 테이블 자체가 많으면 실행기를 떠보면 결국에는 그냥 풀스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풀스캔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적으면 풀스캔하는 성능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많았을 때 풀스캔 뜨면 아시는 것처럼 3초가 뭡니까? 10초, 15초 넘어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 가져오는 것도 짜증나고 시스템에도 부하도 걸리기 때문에 튜닝 대상에 대한 이제 화면과 쿼리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능 저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DBMS 측면에서는 뭐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경우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어디서 많이 잡아먹는지 뭐 쿼리에 대한 부분인지 파라미터 값이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성능 외부 환경은 뭐 하드웨어 제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SQL 측면은 조인 방식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안 달았다든지 인덱스가 이상하다든지 다이나믹 SQL 뭐 다이나믹 SQL을 저희도 지금 이제 개발 단계 들어가기 전에 표준을 잡고 SQL도 표준을 잡는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왜냐면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쿼리가 정형화되지 않고 조건절이 이 고객이나 어떤 니즈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SQL을 쓸 수 있는 거지 완전한 금지를 하진 않습니다. 권고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개선하려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프로세스 당연히 프로세스 모델링 하면서 프로세스로 단순화하고 실제 모델링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넘어가기 전에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점도 구축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모델링 측면에서는 테이블을 분합화 통합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정교화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지정하고 적절한 데이터 타입, 인덱스 설정, 그죠? 결국에는 관계형 테이블에 대한 속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행기에 떠보시면 결국 인덱스를 어떻게 달 건지를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화를 했을 때는 테이블 자체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 거를 웨어절에 이제 조건절, 웨어절에 이제 값을 다 너무 덕지덕지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성능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 허용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반정교화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 값이 뭐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된다든지 버퍼 캐시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하는 부분,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체크 포인트도 그 백업 관점에서도 너무 IO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지금 보면 뭐 어플리케이션 측면, 그 다음에 DBMS 측면, SQL 측면에 대한 부분으로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시즌별로도 이 튜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개발자한테 뭐 악성 이제 화면들 아니면 악성 쿼리들을 뭐 운영 측면에서도 뭐 탑 20, 탑 30에서 항상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렇게 뭐 모델 관점, 비즈니스 관점부터 그다음에 DBMS 시스템 관점, 그다음에 튜닝 관점을 하진 않습니다. 처음 왜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 모델을 운영 측면에서 아니면 데이터 모델을 끝낸 측면에서 모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바꾸면 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값을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DBMS를 그럼 먼저 해야 되냐? 시스템에 대한 아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늘리고 이런 파라미터 값 조정? 돈 들죠. 메모리 늘리거나 CPU를 늘리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그 해당 속도 안 나는 쿼리나 속도 안 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SQL 튜닝부터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뭐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마른 오징어에 먹물 빼는 작업을 SQL 튜닝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고 데이터에 대한 발생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CPU와 메모리를 꽂아서 DBMS의 파라미터 값도 조정해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사실 SQL 튜닝하는 것보다 돈 들이는 게 진짜 빠릅니다. 물론 진짜 인덱스도 안 잡고 실행기에 계속 풀 스캔 뜨는 거는 잡아야 될 텐데, 그런 효과, 그러니까 SQL 튜닝하는 효과에 비해서 진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모델 쪽의 변경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나 레거시 데이터가 많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데이터 모델 변경은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단락의 DBMS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은 DBMS에 대한 모수 잡는 부분, 실제 DBMS에 대한 규모 산정을 할 때 쓰는 부분들이고요. 보면 OLTP에는 뭐 TPC, TPC, TPC-H에 대한 부분을 쓴다. 그래서 요거는 DB에 대한 모수 산정하는 부분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요새 보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나 데이터 분석할 때 정형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도 이제 많이 관리를 하려고 하죠. 보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거나 데이터 분석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레이크에만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할 거냐,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관리 지표와 품질 검사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낸 건데요. 보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니까 그냥 이 데이터 레이크에 때려박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보니, 그러면 이제 정형 데이터의 이제 품질 관리처럼 비정형 데이터도 체계와 지표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일단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대 효과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뭐 품질이 좋아지든 나빠지든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품질 관리 영역과 말씀드린 대로 비정형 데이터는 인공지능 쪽으로 쓰려고 하고 데이터 모델을 하기 위한 데이터니까 인공지능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에는 아까 데이터 거버넌스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빈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세부에 대한 내용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도 처음에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목표, 원칙을 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획 단계에 대한 품질 관리 구축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획득하고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제해서 라벨링을 붙여서, 그죠? 비정형 데이터가 라벨링 해야겠죠. 붙여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뭐 품질 데이터를 뭐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뭐 평균값을 넣거나 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가져가는, 이런 것도 하나 좀 비경 데이터든 전형 데이터든 사실 단어만 바꾸면 어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뜯고 챙겨서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으로 단계별로는 계획 단계 때 항상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지난번 이제 IT 경영과 프로젝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과 구축과 개선에 대한 3단계로 해놓고, 그러면 계획 단계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항상 계획서죠. 플래닝을 하고 구축할 때는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획득 정지 여기 비정형 데이터는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PDCA도
그다음에 잘 됐는지 체크하잖아요. 개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지표는 뭐 준비성. 그러니까 지표하면 뭔가 명사형으로 좀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결국에는 뭐 비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분, 완전성, 그다음에 유용성 이렇게 절차해야 되고 데이터는 적합한지, 정확한지,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 이 내용들은 사실 저희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이나 유효성 평가하는 거에 대한 수치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마지막 달라고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 방법. 품질 검사 방법은 결국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는 거나 아니면 개선 활동을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류 사항에 대한 데이터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데이터를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품질 지표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개선점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양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검사 절차는 본 것처럼 검사 선정하고 단계를 검사하고 정제를 하고 라벨링 그죠? 비정형 데이터니까 그걸 전수 검사를 한다. 사실 전수 검사보다는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너무 많고 이 데이터에 대한 유형도 천차만별이니까. 네, 품질검사 방법은 검사 대상 정의라는 게 플래닝처럼 어떤 부분들, 어떤 대상 비정형 데이터를 검사할 건데 그 다음에 검사해가지고 검사 분석해가지고 개선 방안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에 포인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걸로 다시 앞에서부터 반복하면서 PDCA 기법을 기반한 이런 거 써주셔도 좋겠죠. 실제로 뭐 검사하거나 품질 지표할 때는 PDCA 기반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제가 10분을 더 써서 나머지 문제는 나무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